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한 달 보름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도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폐관했던 국립부산과학관이 다시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프로그램과 입장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2달 반여 만에 재개관입니다. 당분간은 상설 전시관하고 1층, 2층의 일부 전시관만 무료로 제한적으로 개관을 합니다.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부터 그다음에 명부 작성,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필수, 그리고 회차별 제한된 인원만 입장하는 등 잠정 휴관했던 동구 공공도서관도 6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행 첫날, 부산의 공공시설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 이후 부산에서는 총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지역 감염은 5명, 확진자의 클럽 방문 등 집단 감염 위기도 있었지만 방역망은 무너지지 않았고 확진자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실내, 밀집,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 단계적 재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 TF팀을 구성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부산의 초중고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고 있는 일상. 하지만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두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지혜 아나운서입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두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고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소독이나 환기도 중요합니다. 손은 30초 동안 충분히 씻고 옷소매에 기침하는 예절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는 포장이나 배달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한 칸씩 띄워 앉아 관람해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인파가 몰린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방문해도 되지만 공용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고 수건이나 운동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되도록 개인용 물품을 이용하고 회의는 영상이나 전화를 활용해 최대한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출장이나 회식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대접보다는 답례품으로 감사를 전하고 악수는 눈인사나 목례로 대신해야 합니다. 종교 행사에서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자제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야 하고 공연장 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결제는 카드나 모바일페이처럼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지침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의미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자는 겁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또 한 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등교 개학 준비에 한창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식사를 해야 하는 만큼 방역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교육청이 마련한 감염 예방 대책을 장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던 반쪽 개학. 2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다시 열립니다. 시교육청은 등교 개학에 앞서 감염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황별 모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조직을 만들고 또 비상연락망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 개학하기 전에 특별 소독도 완벽하게 이제는 끝났습니다. 등교에 대비해 각 학교에서는 마스크와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을 구비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하루 2~3차례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 학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수업 시간이 조정되고 책상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등교 시간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쉬는 시간도 조정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교실 내에서도 그 교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하고요.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전담교사가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보건교사가 부족한 학교에는 보조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등교를 앞둔 부산 지역 학생들은 약 30만 명. 교육청은 등교 이후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거리두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등교 전 가정에서의 건강 상태 점검과 예방 교육 등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이후 매월 50억 원 이상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시가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유일한 감염병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이후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는 급감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전담병원 지정 전후 입원 환자 수를 보면 지정 전 1월엔 13,000여 명에서 지정 후엔 1,600여 명으로 입원 환자가 87%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병원 수입 역시 지난 1월 63억 원에서 3월 13억 원으로 1월과 비교해 50억 원 급감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감염병 관리 비용의 증가로 지출은 지난 1월에 비해 3월 4억여 원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소요된 추가 시설 공사비와 의료 장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1억 원 지원을 확정했지만 7억만 교부했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3, 4월 각각 50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정부의 지원으로 부산의료원의 재정 상태가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부산의료원 내부에선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재정 적자의 원인이 경영 부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국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도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이제 그 의료원이 위치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정부에서는 다음 달에나 돼야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산시가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공공의료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6개 의료원은 도 차원에서 모두 3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인천광역시는 136억 원을 투입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재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에선 부산의료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손실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에 제출된 부산시 추경 예산안에 부산의료원 적자 손실분 보상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재유행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7대 광역시 중 공공의료시설이 가장 취약한 부산. 지자체에서 부산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또다시 확산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시설들도 문을 닫으면서 이웃과 왕래조차 끊겼던 노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지역의 복지관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나눔의 손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최현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립니다. 명단에 서명을 하고 선물 보따리를 받아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선물 보따리 속에는 양념육과 반찬 10종, 마스크와 떡 등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마련한 나눔 행사.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어버이날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지역의 공공시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만큼 오랜만에 복지관으로 나와 이웃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활동만 한다 그런 것만 해도 답답한데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신경도 많이 써요. 무엇보다 혼자 살면서 부족했던 각종 반찬에 먹거리까지 받으니 감사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반갑고요. 감사하죠. 왜? 우리들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할 때도 없는데 이렇게 주는 거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코로나19는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가정 방역에도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3인 1조로 구성된 방역조가 매주 2에서 4가구를 방문해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멸균 효과가 탁월하다는 전기 분무기로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나눔의 손길.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에 이어 해운대 2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수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신규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용역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셌던 해운대 2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1월 해운대 교통대책과 바다라는 공공재 사용에 대한 공적 기여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사업 제안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산연구원은 BC 분석에서 경제성이 턱없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됐던 해운대 2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한 후 해양관광 활성화 베스트 제안으로 선정되며 재추진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부산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됐던 사업으로 사업 제안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운대 2기대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는 그 이후 지난 4월에 신규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게 됩니다. 부산시는 공무원과 학계, 관광업계 등 1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해상 케이블카를 포함한 10여 가지 관광 자원의 종합 검토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구청이나 민간이나 저희한테 이제 이런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예산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생기는데 그동안 이제 제안이나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거를 한 번에 묶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 지역 시민 환경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케이블카를 건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명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1년 내에 과연 그 개발 계획을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운영 등에서도 많은 문제가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공공재가 민간 사업자의 배불리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과 바다는 시민 누구나 찾고 즐겨야 할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소통과 공감대 없이 시민과 시민사회가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공재를 임의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대가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해상 케이블카 사업. 신규 관광 자원으로서 추진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용역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함께 얼어붙었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1월 해운대와 수영, 동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함께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해제 직후 주택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주택 거래량도 한 달 새 2배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6개월이 된 지금 반짝 호황은 사라졌습니다. 투자 자본이 빠지면서 해운대 지역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객 자본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최고가 그때 당시 최고가 대비해서 10억에서 한 13억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속에 해수동 지역은 물론 부산 전체 주택 거래량도 3월 들어서부터는 8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기대감이 좀 올랐습니다만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역시나 조금 여객 자본도 빠지고 우리 지역의 내수 역시 좀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많이 감소한 그런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시장은 기존 시장과 달리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호황이지만 이마저도 긍정적인 시장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치고 왜냐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그분 또 여객 자본이 들어왔다가 다시 치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우리 부산 시장의 내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시장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맞이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지금과 같은 소폭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창설 99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시대의 아픈 역사를 딛고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전영 기자가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근현대 수산 연구 역사 100년의 걸음과 함께한 국립수산과학원.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국민 먹거리 해결을 위한 연구 위주에서 국내에서도 원양어업을 시작하면서 수산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참치잡이로 대변되는 원양어업으로 해서 그 당시로는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여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한 그 미역 양식을 성공함으로써 일명 흑색 혁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수산물 해외 수출 기반을 다졌고 80년대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그 황금기로서 원양업은 물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널리 즐기는 광어로 불려지는 넙치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90년대에는 본격적인 수산자원 관리 연구에 집중을 했고 2000년도 이후에 빨리 성장하는 킹넙치라든지 킹전복 그리고 갑오징어의 그 완전 양식을 성공을 했고요. 더불어서 해상과 육상 스마트 양식 시스템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1950년대 참치잡이 기술과 넙치 양식 기술 개발은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연구의 출발점으로 이제는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습니다. 공적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ODA 사업을 통해서 이미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그 사하라 사막 위에 새우 양식장 기술을 전수를 해서 건설을 했고, 동남아시아 미얀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담수 양식 기술을 전수하는 등 그 수산 분야에서도 이미 지금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베트남의 그 수산 양식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어획량의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국내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 생산의 자원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이 잡아왔던 정산 위주의 생산 관리보다는 수산 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 양만큼만 잡는 적정 생산의 자원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에게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 고부가 가치 스마트 양식 체계를 구축해서 수산 현장에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이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 원장은 또 과거 100년 동안은 수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연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산업 고도화를 준비하겠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비전도 밝혔습니다. 수산 현안 대응 기술 개발, 둘째 미래 대비 수산 기술 혁신, 셋째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산업화 역량 강화라는 4대 전략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지금 녹아든 것처럼 양식 분야에도 첨단 기술인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지 ICT, 사물 인터넷인 IoT, 인공지능인 AI, 5G 등을 융합한 스마트 양식 기술을 고도화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면 물론 이를 위해 수산과학기술 혁신에 연구력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생분해 그물을 개발해 어업 현장에 보급한 이후 오랜 생분해 그물용 원료 4종류를 새로 개발했고 미기록 23종의 어린 물고기를 발견하는 등 올해도 세계 최초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양식 기술과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연구, 안전한 먹거리 관리 등 대한민국을 글로벌 수산 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새로운 100년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임시휴관 중인 공공도서관 14곳을 12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합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고 등교 수업도 확정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먼저 12일부터 자료 대출이 가능한 일부 자료실을 개방해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인데 자료실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가 제한됩니다. 또 19일부터는 전체 자료실과 일부 열람실을 개방하고 26일부터는 전체 자료실과 전체 열람실을 개방합니다. 이 밖에도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은 다음 달부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항만 연관업체들의 경영 개선을 돕기 위해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항만공사는 지난달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소속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금융부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우선 희망업체에 한해 금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회계와 인사, 노무 등 다른 분야로 경영 컨설팅을 확대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관광 등 지역의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계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다중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공연과 전시장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각종 문화계 행사와 영화 상영 등이 모두 멈춰섰는데요. 무관중 공연 등 문화계에서도 회복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푸드필름페스타 박명재 프로그램 디렉터, 부산광역시의회 제대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문화예술계 역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공연 문화예술계의 또 피해가 좀 가장 큰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취소 연기된 행사만 보면 서울이 지금 1,614건으로 가장 네. 많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 같은 지역은 156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0건입니다. 네네. 피해액은 약 523억 원에 달하며 예술인 10명 중 9명이 전년 대비 수입이 지금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3월 공연 매출이 11만 9천 원입니다. 아하, 네네. 예, 매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부산의 3월 총 매출이 11만 9천 원. 네네. 거죠? 네네. 거의 매출이 전무하다시피 그렇죠. 한 상황이고요. 네네. 부산시는 지난 2월 그 시와 구군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관해서 임시 휴관을 권고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박물관, 문화회관, 또 부산시민회관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네. 5월 6일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공연 재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부산에는 일단 상반기에 굉장히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보험을 알릴 수 있는 행사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문화체육체, 그리고 예술인들이 같이 하고 있는 문화제들, 그리고 연극제 등 다양한 행사들인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일단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전부 다 취소 또는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부산 지역에 있는 작은 소극장, 그리고 문화시설 또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계통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5월 6일부터 전시실이나 여러 공연장들이 문을 열고는 있다곤 하지만 이미 그동안 취소되거나 연기된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좀 컸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융자 지원이나 공연장의 방역 소독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긴 했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체부에서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생활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체부에서 공연의 취소 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 생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총 3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170억 원을 영화 산업에 지원하고,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영화관의 어떤 발전 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는 조치 내용을 담은 영화 사업 피해 긴급 지원 대책을 또 4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또 이 코로나19 이후 또 더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마 독립 영화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작 분야의 어떤 피해와 또 교육 분야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 제작에도 참여를 하지만은 또 자기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얻는 수익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극도로 좀 악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좀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독립 영화에 관계된 관계자분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18년도 예술인 실태 조사를 보면 한국 예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이제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체 예술가의 57%를 차지하는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가 이제 한 76%에 이르고 있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비상상,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이 닥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문화예술인 직업계층이 아니겠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에게 매달 3개월간 최대 50만 원의 어떤 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무용이나 예술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어떤 서류 증빙이라든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제 서류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네네. 구두상 계약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증명 서류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 대책을 알고 네. 그 다음에 소득 감소 지금까지 소득 감소만 증명하면 지원금을 또 신청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재빠르게 좀 내놓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뭐 공연 취소와 축소로 인해서 이제 도의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해도 네네. 이행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제작사에게 또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뭐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부담금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각종 영화제 예산을 삭감하겠다, 행사 취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시의 정책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초반에 시의 각 담당 부서에서 네. 그리고 일단 예산정책실에서 일단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인해서 이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예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 검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긴급 재난 충당금들을 좀 충당하자라는 네네. 기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계에 관련돼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 기관들 또는 네. 조직위들이 좀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영화제를 포함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총 5개 영화제가 같이 성명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재난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순하게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예산에서만 줄여서 그것들을 이제 또 재난기금으로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고 네. 또는 이제 그 행사들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층들이 굉장히 좀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예시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그 조직체들하고 논의가 없이 진행된 점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항의가 됐었던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런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 구성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데 그런 시각들이 좀 없었던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항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주최 직접 조직위들이 직접 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또는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지를 따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에 또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다시 예산에 대해서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은 지금 일단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토대로 일단 부산 지역에 있는 영화제와 또 문화단체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을 통해서 또 시에 다시 환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일방적으로 문화예술계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재난지원금을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명서 발표 이후 지금은 다행히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부산시의 관련 업계들이 사실 국내외 지원책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나 인천시 이야기도 하고요. 해외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지 또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런 어찌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서 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어떤 진행상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누락이라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했던 공연들 영상뿐만 아니고 네. 그동안 예정되어 있던 공연 영상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연기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체와 예술인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네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네. 문화예술 창작자에게는 3개월에 최대 1,195만 원, 기업을 대상으로는 3개월에 최대 1,991만 원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네네. 해당 지원금은 일단 상환이 불필요하면 즉시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수입이 감소한 그 개인에게 최대 긴급 생활 지원금을 드린다든지 하는 정책은 저희 나라랑 비슷하게 펴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국내로 따지게 되면 이제 서울시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계에 5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하고 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다만 부산도 그다지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제 긴급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네. 31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4개 분야 5개까지 31억 원을 지원을 하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 16억 원을 프리랜서 지원금 50만 원과 동일하게 우리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한테 3,200명한테 네.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해가지고 한 6억 4천 정도.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 군문형 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에 한 3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힐링 항해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4억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네. 아마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요구하는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우리가 부산에서도 사람 간의 이기관계라는 게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행정이라는 게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게 맞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부산시도 나름대로의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원 금액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지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듣는 것은 참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더라도 기존의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후 사태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화예술계는 좀 활발하게 변화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네. 문화예술계도 비대면을 원칙에 두고 최대한 안전한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보다 좀 더 피해가 심각한 유럽권이라든지 또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네.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칸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상반기 개최가 준비가 되어 있던 영화제들인데 그런 영화제를 비롯한 20개 영화제가 일단 유튜브와 같이 손을 잡고 위아더 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를 온라인상에서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주 영화제가 어쩌면 상반기에 열리는 영화제 중에 하나였고 예.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 국제단편영화제가 상반기에 열리는 국제영화제 중에 하나인데 부산 국제단편영화제는 일단 경쟁 부분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해외 게스트들이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영화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을 일단 8월 달로 연기를 하고 예. 온라인 개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는 일단 경쟁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무관객 영화제로 개최하기로 이제 기조를 잡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관련돼 있는 업계라든지 마이스 업계라든지 관광 업계들도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행사 개최를 지금 원칙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프라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안전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이제 그런 안전함을 넘어서 문화적 향유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심리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이 개최가 돼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대면 공연은 앞으로 미래 사회가 또 도달했을 때, 미래 사회에 도달했을 때 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또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공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시대를 맞아서 문화예술계에는 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사람이 그냥 모여가지고 공연을 보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네. 랜선 공연이라고 하죠. 그 컴퓨터나 어떤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 TV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 공연의 질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지 우리 사람들이 그 직접 보는 공연뿐만 아니고 그런 그 랜선 공연을 통해서라도 어떤 만족감과 정서의 함량 또 그리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건 문화예술계뿐만 아니고 네. 사회, 경제 그리고 또 우리 관객 그리고 민과 관이 다 함께 이제 코로나 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또 아까 말대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떤 협의체라든지 어떤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심도 깊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아서 문화예술계 어떤 변화가 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문화예술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차 혁명을 기준에 두고 있는 비대면 관련돼 있는 문화예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또 다양한 또 그 반론들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초예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랜선을 보고 비대면을 했을 때 오는 한계점들이 네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모든 인류가 함께 공연을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획기적인 문화들이 또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문화예술계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업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정부 또 부산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문화예술계의 어떤 사각지대들이 좀 많이 발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은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문화예술계들이 계속 좀 침체를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한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네네. 그 사각지대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반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그리고 마이스 관련돼 있는 관광산업들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을 위한 지원책들과 또 안정적인 행사 개최 또 안정적으로 문화예술들이 활발하게 또 탄생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사업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전반이 제반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사실 하루 이틀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꼭 이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앞으로 대응 계획이나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대응 방안이나 이렇게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왔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연 문화예술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 간의 어떤 정서와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시대였으면 지금은 일단 그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해가지고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 관계가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리를 둬야 되고 이런 면들이 정말 미처 상상도 못했고 네. 이런 사태를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치밀하고 또 그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과 더불어서 우리 또 문화예술계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이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이번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몇 년 주기로 열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좀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문화예술계가 정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겠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